안 읽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책을 알게 되는 기쁨을, 읽은 사람에게는 깊이 있는 독서 토크를 나누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한 시간에 책 한 권을 완벽 마스터하는 월요일은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책방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통계 물리학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김범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책방 손님입니다. 유럽,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뭐 우간다, 탄자니아 등 무려 100여 개 나라를 발로 뛰며 국내 최고의 지리학자이죠. 김희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도로 세상을 읽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지도 쿠션을 또 외로울 때마다 선생님 애착 인형이에요. 애착 인형이군요. 아니 근데 100여 개 나라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몇 개 나라를 정확히 다니신 거예요? 세보니까 한 108개 나라 정도에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제 네.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홍콩이 가까운 데 가시잖아요. 네네. 베냉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베냉. 배냉. 베냉. 처음 들어. 분명히 나라 베냉. 이름인가요? 네, 우리나라보다 커요. 이게 이제 기니만 연안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였는데요. 거기도 또 해변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지리 교과서를 보면 정말 뭐 저개발 국가, 뭐 아무개, 뭐 땅,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경치도 좋은 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아주 독특한 문화나 그런 아름다운 카페가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다니다 보면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주로 접하는 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늘 그냥 뭐 부족, 뭐 원주민 이런 다큐만 접하니까 그냥 다 그냥 한 모습인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북아프리카에 저도 예전에 이집트 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모던한 거예요, 카이로가. 현장에 가면 정말 다른 모습 볼 수 있어요. 저도 저희 애들한테 그건 아프리카가 그런 거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 아니야? 이러면 야 누가 한국 사람한테 아시아 사람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이와 다양한 문화와 식생이 있는데 그걸 한 나라처럼 얘기하지 말자. 자, 우리 김범중 교수님하고 김희재 교수님과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팀 마샬의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이제 원제는 Prisoners of Geography, 뭐 이렇게 지리의 포로, 뭐 지리의 죄수인데 번역도 지리의 힘이라고 한 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좀 이제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이런 국제 정세책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 굉장히 딱딱한데 이 지리의 힘은 되게 술술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어떤 재치 있는 유머 같은 거, 촌철살인의 유머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저자가 저널리스트 출신이라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글을 쓰는 훈련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가인 팀 마샬이 40개가 넘는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한 베테랑 기자고요. 뭐 그런 취재를 하면서 뭐 총상을 입은 적도 있고 정말? 그럼 분쟁 지역 국가에서 이제 뭐 취재를 하고 다니니까 경찰에 붙잡히고 정보국 요원한테 체포되고 그런 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아주 단순하네요. 김범중 교수님, 재밌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그림 일기예요? 참 재미있었다.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제목을 보고 떠올랐던 것은 지리 결정론 같은 거였어요. 그 지리가 그 나라의 어떤 정책,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거하고 관계돼서 제가 떠오른 또 다른 이야기는 본성 양육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처 널처 논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지리 결정론을 생각하면 이 책은 이제 그 본성과 양육 중에 본성에 조금 더 그
그 방점이 강조점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는 뭐 진화심리학이나 뇌과학 분야에서 본성과 양육 중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합의인데요. 이 책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에는 지리적인 환경이 참 좋아서 부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로 그 발전을 하지 못한 거를 보면 여기서는 아르헨티나가 본성은 좋았는데 양육 환경이 좀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야, 이거 오랜만에. 글로 쓴 사회과부도 같았다고. 사회과부도. 나 사회과부도 너무 좋아했는데. 사회과부도 있잖아요. 재밌었어, 사회과. 지금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더 윗세대는 지리부도라고 하셨던 세대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지도가 쫙 있고 각 뭐 아시아, 뭐 유럽, 뭐 아프리카 쫙 있고 뭐 더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데는 자세하게 있고 그 이야기들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글로 쫙 요걸로 쓰는 책. 네. 그래서 막상 지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나 엄청난 전 세계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다 보니까 지구 겉핥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저 지구를 얽힌 전쟁과 역사 이야기부터 현재 그 세력 관계, 뭐 분쟁이라는 것까지 쫙 훑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 부도의 팔자 버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매장량이나 뭐 무슨 산맥이 있고 하천이 흐르고 저는 아무 재미가 없는데 이 책은 정말 재밌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냐? 맥락이에요. 그렇죠. 맥락. 구슬이 서말이면 뭐해요? 꿰어야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 부도를 이 책이 개연성과 맥락으로 꿰은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사회과 부도, 죽은 사회과 부도의 스토리를 얹어서 생명체로 이제 되살려낸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 그 시청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과부도 뭐 자녀분들 뭐 있으면 옆에 펼쳐놓고 같이 보셔도 좋죠. 좋겠네요. 그죠?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국제 정세를 되게 많이 접하는데 배경 지식을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찾아보다 보면 막상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뉴스가 좀 더 잘 들어오겠구나 싶을 정도로 간결하게 다 모아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사실은 인자사 저도 드릴 말씀인데 저도 이번 시즌 하면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각종 이제 톡을 보면 아직도 이 컨셉을 모르고 전현무는 왜 책을 안 읽어 오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책을 좀 미리 구입을 해봤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작진하고 약속을 깬 거죠. 그래서 근데 제작진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로 덮었어요. 아니, 내가 기억나는 거는 인도랑 중국이 전쟁을 안 한 이유가 그죠. 그 저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있다. 거기까지 읽고 딱 덮어버렸어요. 서로 서문에 있는 거. 예, 프롤로그죠, 프롤로그. 이거 좀 힘든데? 제작진과 약속도 있었지? 자, 책의 원제는 지리의 포로들, 전 세계 모든 것을 설명하는 10개의 지도들이라는 게 이제 원제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통일신라 말에 도선 스님이 들여오신 풍수지리설이 떠올랐어요. 그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에 의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결정된다라는 설인데 이건 약간 좀 신비스럽잖아요. 이 책은 근본 본질은 같은데요. 좀 더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리의 어떤 산맥이나 하천, 지하자원 이거에 따른 역사가 세상의 모든 걸 바꾼다. 중국이 이만큼 온 것도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전부 다 지리 때문이다. 이런 어조의 책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지도를 보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중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 씨,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중국이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네. 또. 아니 저걸 왜 봐요? 얼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해요. 아니, 중국은 나랑 떠오르는 게 그 느낌을 많죠. 하는. 너무 많지. 아이고 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그 만리장성하고 뭐 자금성. 자금성. 거대한. 뭐, 그리고 막 이렇게 사막도 있고. 뭐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식생도 다 있고. 맞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 인구 1위죠. 14억. 근데 이 책에서는 중국은 자연이 잘 만들어낸 어떤 천연의 요새처럼 외부의 침략을 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일단 동남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다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이었어요. 징기스칸의 몽골. 그걸 뭐가 막아주냐면 여기는 고비 사막이 요걸 이제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서쪽으로 오면 여기는 중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뭐냐면 인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가 중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그걸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밀림지대가 있어서 미얀마하고의 자연적인 장벽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어떤 힘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자연의 장벽이라도 적이 의도적으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 북방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만리장성을 쌓거든요. 근데 여기는 만리장성이 만리가 될까요? 대충 되지 않을까요? 16,000이에요. 6,300km입니다. 그러면 좀 줄였네. 오히려 줄인 거죠. 어. 그래서 달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보이는 인간의 축조물이라는 거짓말이 거짓말. 돌 정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안 보여요. 아 진짜? 나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는 중국은 장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강이 여기는 황하고 양쯔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화북지방하고 강남지방하고 교역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엄청나요. 이거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6세기의 수나라의 양제라는 사람이 여기는 황하하고 양쯔강을 이어버립니다. 왜 우리 고구려 쳐들어와가지고 을지문덕 장군한테 혼나고 나갔던 살수대첩 일으킨 사람이 수양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70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실핏줄 같은 황하와 여기는 양쯔강을 이어버린 이 덕에 중국은 남과 북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56개 소수민족을 통일한 거대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핫플레이스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현무 씨.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6개 소수민족이 연합해 있거든요. 그럼 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독립시키면 안 돼. 이 지역은. 중국한테 그 무엇과도 또 바꿀 수 없는 존재야. 그 지역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딜까요? 첫 번째. 티벳. 정답. 거기까지 읽고 덮었거든. 챕터 1의 중간 정도까지 보셨군요. 띄엄띄엄. 이 티벳이 왜 중요한지 혹시 읽으셨습니까? 그 뒤에. 인도가 맞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막아주는데 바로 여기가 티벳이죠. 인도가 만약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와서 여기는 티벳을 차지하잖아요. 여기가 고산지대예요. 전쟁에서 유리한 건 고지죠. 고지를 차지하고 중국을 내려다보는 이런 형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황하강과 양쯔강과 메콩강의 발원지예요. 만약에 인도가 티벳을 차지해서 여기는 물을 막았다. 여기는 온 중국은 물이 끊기고 갈증에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은 절대 독립시키거나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